귀신 때려 잡는 사무소. 죽을 맛이다. 어느 쪽으로 누워도 몸을 쑤시고 사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린다. 사람, 동물, 귀신이 앓는 소리는 삼중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들 좀 조용히 하자. 듣다 보니 더 아프게 생겼잖아. 누나 너무 아프니까 그러죠. 넌 또 왜? 그냥 뇌진탕이라며. 온몸에 타박상이에요. 꼭 누가 절 집어던진 것처럼 아프다고요. 집어던지긴 했지. 뭐라고 한마디 더 해주려다 그 말을 던질 기운이 없어 입을 다물었다. 창 밖으로 비오는 소리와 함께 습한 흙내음이 풍겨오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은수의 가게의 짐을 풀고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은수와 은호는 각자 침낭을 깔고 바닥에, 후우는 한쪽 모퉁이에 몸을 말고 낮게 가르릉거리며 누워 있었고, 천씨는 바닥에, 망랭은 소파 옆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래도 다들 살아있으니 신음소리도 내는 거야. 은수의 말이 맞다. 그래도 다들 살아있으니 이렇게 괴이한 야변도 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듣기 싫은 것도 사실이다. 모두들 이만하시길 천만 다행이십니다. 배고파. 뱃속에서 위가 꿈틀거렸다. 생각해보니 벌써 이틀 가까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어떻게 쉬어왔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근데 망냥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누워있는 은수의 침낭을 끌어당겼다. 근데 망냥은 왜 여기 있는 거야? 갈 곳이 없대.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갑자기 망냥이 머리를 들고 나를 쳐다보며 처량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야? 꼭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그냥 따라온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딱히 생각 안 해봤어. 후의 천시에 이젠 망냥까지. 이젠 재령사무소가 아니라 유령사무소라고 해야겠네. 망냥. 나 불렀어? 내가 부르는 소리에 망냥은 지쳐서 갈라진 목소리지만 눈동자만은 장난기를 머금고 대답했다. 너 여기 왜 있어? 내 집도 아니잖아. 집이 없어졌어. 무슨 소리야? 사방신이 죽으면서 사내기가 끊겼어. 그래서 내가 먹을 것도 없어지고 쉴 곳도 없어졌어. 넌 도깨비잖아. 동물간이라도 꺼내 먹으면 되는 거 아냐? 요즘은 동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래서 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방신의 연기를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다 망쳐놓는 바람에 이제 다들 사라졌으니 망냥은 가만히 손가락으로 호우를 가리켰다. 그래서 백호 따라왔어. 그리고 쟤도 마음에 들고 망냥이 두 번째로 가리킨 것은 은수였다. 그리고 일단 너희를 따라오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어. 처량한 눈빛을 바닥에 떨고는 망냥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도깨비는 골치 아프다. 힘도 세고 장난도 잘 치고 변덕도 부리는 데다 식견도 제법이어서 마음대로 부릴 수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업둥이는 내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같이 있고 싶으면 밥값을 해야 해. 나 잘해. 나의 말에 망냥은 눈을 번쩍 뜨며 대꾸했다. 아이고 골이 지끈거렸다. 넌 역시 착한 놈이야. 아까와 다를 것 하나 없는 풍경이 계속되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차릴 기운도 없었고 다들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누워서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는 점차 거세졌다. 뭐라도 시켜 먹을까 했는데 그마저도 귀찮아 좀 더 누워있기로 했다. 야 맞다. 오늘 물건 들어오는 날인데 근데 손이 이 지경이니 어쩌지? 다음에 받으면 안 돼. 이번 물건은 꼭 받아야 하는 거야. 찾고 있던 고문서가 이번에 물류에 들어왔거든. 내가 지금 안 받으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거야. 누나, 그럼 내가 받아줄게. 불써 그래도 남자라고 문호가 호기롭게 일어나다 쓰러져 버렸다. 저 녀석은 아직 이 일이 좀 힘든 막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영에게 입은 상처는 몸뿐만 아니라 꿈까지 다치는 법인데. 딩동. 빗소리를 뚫고 벨이 울렸다. 벨소리에 모두들 몸은 움찔거렸지만 아무도 일어나지는 못했다. 딩동딩동. 은수가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켜보려 발버둥을 쳤다. 알려니 죽지. 나는 물 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갔다. 입에서는 절로 신음소리가 나왔다. 내가 받을게. 문을 여니 남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제법 큰 상자를 내밀었다. 등기입니다. 나는 물건을 받아들었다. 보기와는 다르게 무척 가벼웠다.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나는 남자가 가리킨 곳에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했다. 이제 계약 성립입니다. 네.
눈을 들어보니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물건 받았어. 받긴 했는데.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호우가 눈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열지 마라. 호우의 털이 정수리부터 꼬리끝까지 낱낱이 서 있었다. 약속한 날이었다. 시계를 보니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몇 분 후 정확히 자정에 전서령이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호우님. 나는 가벼운 눈인사로 대답을 대신했다. 지금 몇 명의 영치료사를 찾아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들의 실력은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우님이 원하시는 치료를 할 수 있을 수준의 실력을 갖춘 영치료사는 2명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분은 모피상이십니다. 그래. 그럼 다른 한 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뭐? 그분은 전문 재령사이자 훌륭한 영치료사이지만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치료사적인 능력을 거의 보이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영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영물이라고? 네. 사람은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선한 영물만 치료해 주셨죠. 잠깐 따라 들어와라. 안나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나는 안나의 팔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상처를 고칠 수 있어야 해. 그 모피상이 이만한 능력이 되는가? 세상에. 전서령은 너무 놀라 입이 떡하니 벌리고 다물 줄을 몰랐다. 나도 매일 보는 광경이지만 가끔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인데 처음 보는 저 녀석은 오죽할까. 안나의 왼팔은 앙상한 마른 겨울나무 가지 같았다. 잔뜩 골마 들어가 약간의 피거품과 진득한 액체가 고여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덕지덕지 엉성하게 붙여놓은 영들의 찌꺼기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람의 팔이었지만 조금이라도 영안을 가진 이가 보기엔 지금 팔이 떨어지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이 상처가 아니 어떻게 이러고도 재령을 그건 나도 묻고 싶은 말이다. 이분은 너도 알잖나. 알지만 그렇지만 어디 가서 왼팔이 나의 약점이라고 떠들어대지 마라. 그러면 내 목숨은 없는 거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그만하고 이제 상황을 정확히 알았을 테니 빨리 일을 마무리 지어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모피상이 어느 정도 힘을 지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호우님,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저번부터 이곳의 지방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한 지방령이 아니라 지안나님께 재령당한 오론의 모체가 스며든 지방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한이 깊어서 저주를 걸기 위해 형체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말 몸조심하십시오. 지방령이야 당연히 호우님의 상대가 되진 않지만 저주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언제든 틈을 노릴 것입니다. 호우는 점점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상자를 내려놔라, 안나.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호우가 입으로 상자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뒤에 젖은 박스는 치덕거리며 찢어졌다. 그 안에는 작은 함이 있었다. 달칵. 안 돼.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함이 그냥 열려버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모두 피해.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이게 내 손으로 계약을 했으니 나는 이곳에 붙어서 억겁의 시간 동안 괴롭혀주겠다. 호우가 미친 듯이 날뛰며 악령의 기운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그 기운은 사방으로 퍼져 은순의 가게 안에 꽉 들어차 버렸다. 이런 젠장 다들 일어나. 모두 벽에서 떨어져. 나는 아픈 것도 잊은 채 은수와 은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천시와 망량도 따라 일어나 모두 거실 한가운데로 모여들었다. 지방령이 이곳으로 옮겨왔군. 기운이 벽에 닿으면서 벽지 위로 진득한 빗물들이 베어져 나왔다. 그 빗물들은 이내 곧 말려붙어 버리고 벽에는 곰팡이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빛이 닿지 않는 벽에 괴이하고 포악하게 생긴 얼굴 형상의 얼룩이 크게 자리 잡았다. 일단 모두 지하실로 가자. 간신히 정신을 차린 은호가 천시를 들고 앞장섰다. 은수와 망량이 그 뒤를 쫓았고 호우는 맨 뒤에서 어모를 해주었다. 지하실로 들어가 결계를 다시 확인했다. 문틈으로 핏물이 고이긴 했지만
다행히 얼마 전에 새로 점검을 한 터라 부적들은 촘촘히 잘 붙어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상 버티긴 힘들겠지만 일단 한숨 돌릴 틈을 마련하니 마음이 다소 편안해졌다. 무슨 팔자가 이러냐? 귀신 쫓는 일을 하면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던 거야? 그건 아니지만 몸이 수건짝인데 회복할 시간도 없으니 죽을 맛이라는 거지. 안나가 계약을 했으니 이제 여기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아, 저걸 어떻게 없애지? 지금 상태가 이 모양인데. 계약은 계약이니 어쩔 수 없다. 마물과의 계약은 더더욱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잘 알지 않나. 그렇지 않아. 옆에서 듣고 있던 망냥이 말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계약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방령은 본디 장소에 붙어 있는 영이야. 저주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장소로 오기 위해 이런 계약을 한 걸 거야. 저주였다면 본인에게만 영향이 미칠 텐데 지금 이 건물 자체에 붙어버렸잖아. 아직 지방령인 거야. 그럼 그걸 파기할 수 있어? 인간의 계약과 비슷해. 서명을 한 게 본인이 아니면 계약 자체가 무효야. 하지만 내가 서명을 했는 거, 넌 혼자가 아니잖아. 망냥이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 안에 어린 여자애가 하나 있잖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애가 서명을 했다고 해. 단순한 지방령이라고 해도 이대로 두면 여길 다 집어삼킬 거야. 그러면 그건 저주보다도 더 골치 아픈 일이 될 거고. 망냥이 말을 이었다. 최선은 내가 서명을 한 게 아니라고 해서 계약을 무효화한 다음에 이곳을 떠나는 거야. 무효가 되면 떠날 필요 없잖아. 안 돼. 방금 지방령이 이곳을 삼키는 바람에 땅이 죽었어. 뭐? 땅이 죽은 곳은 곧 뒤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 그럼 내 원래 사무소로 돌아가면 그건 안 된다. 왜? 저 지방령은 그곳에서 몸을 키워 이곳으로 온 놈이다. 그럼 재령시키면 안 돼. 지금 상태로 그렇게 무리하다가는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몰라. 넌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어. 지금의 최선은 아까 말한 대로 한 다음에 뒤문이 열리지 않게 봉인만 해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옆에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도 떠나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여긴 우리 부모님이 살던 집이야. 봉인만 하고 살면 안 될까? 매번 영물이 드나드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봉인은 다른 기운에 간섭이 없어야 유지가 되니까 미안해 은수야. 은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은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다. 처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이유를 한 번도 말해주진 않았지만 아마 은수의 일과 연관이 된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다. 그리고 은호는 시골집에 맡겨졌다. 은수는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은수가 하는 일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순 없었다. 은수야, 미안해. 내가 너에게 많은 나쁜 짓을 했어. 아버지 장례식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래. 여긴 아버지가 죽어서도 찾아오셨던 곳이야. 여길 어떻게 떠나.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나는 너무 미안해. 마음이 저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여긴 너무 위험해. 대신 이번에 나가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자. 내가 널 지켜줄게. 넌 내 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잖아. 그래도 너보단 낫잖아. 나의 자신만만한 대꾸에 은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호우는 가만히 다가와 은수의 몸에 기댔다. 천씨도 뒤뚱거리며 다가왔다. 같이 이겨내보자. 망냥, 어떻게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지? 일단 증인이 필요해. 내가 하겠다. 안 돼. 증인은 같은 종이어야 해. 인간 중에. 말을 하다 말고 우리를 훑어보던 망냥은 손가락으로 은호를 가리켰다. 제가 좋겠어. 나. 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같은 종이면서 다른 성을 지닌 내가 증인으로 적당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강한 영들의 계약은 산신 같은 중개자의 심판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 급의 일은 증인이 문서를 쓰는 걸로도 충분할 거야. 일단 여기 앉아봐. 망냥은 바닥에 앉아 허리춤에 매단 작은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져서 가죽 조각을 꺼냈다. 여긴 영지가 없으니 급한 대로 일단 여기에 써. 다람쥐 가죽이야. 도깨비들은 원래 이런 걸 다 들고 다녀. 응? 꼭 그런 건 아냐. 이건 다람쥐랑 내기에서 이겨서 받은 거야. 뭐라고? 다람쥐랑 내기를 했는데 이겨서 다람쥐 가죽을 벗겼다고. 응.
서로 가죽을 걸고 내기한 거였어. 그럼 내기를 해서 다람쥐를 죽였다는 거야? 아니, 가죽만 받았어. 잠깐, 그러면 지금 그 산에 가죽이 없는 다람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야. 응, 말도 안 돼. 그냥 다람쥐를 죽여서 가죽을 벗긴 거잖아. 아니야. 다람쥐가 져서 가죽을 벗어 준 거라고. 둘 다 그만해. 시끄러워 죽겠네. 여하튼 영지 대신 가죽을 써도 괜찮다는 거지. 생명이 깃들어 썼던 거니까 괜찮아. 거봐. 그러니까 다람쥐를 죽여서 벗긴 거잖아. 안 죽였어. 내가 졌으면 나도 가죽을 벗어줬을 거라고. 망량은 달려들어 은호의 손가락을 콱 소리가 나도록 물어 피를 내었다. 아, 뭐 하는 짓이야.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았어. 눈물을 그렁거리며 망량을 노려보던 은호는 씩씩거리며 다람쥐 가죽을 받아들었다. 하늘의 신이여, 대지의 신이여, 그 앞에 고하노니 일용의 계약은 서명자가 위하여 이루어지지 못함을 아이나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 이름을 한자로 쓰고 생년월일과 시를 써. 은호가 쓰는 것을 바라보던 망량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내 이름이 백은호야. 벌써 다 쓰고 손가락을 물어 지혈시키던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망량은 고개를 돌려 호우를 쳐다보았다. 잠깐 생년월일과 시를 보자. 다람쥐 가죽을 낚아츰 망량이 사무진지한 표정으로 은호의 생년월일과 시를 보았다. 왜 그러는 건데? 아니야. 일단 이 일을 끝내고. 망량은 다람쥐 가죽을 돌돌 말아 쥐었다. 화광 부적이 필요해. 잠깐, 하나 있을 거야. 은수가 재빨리 일어나 선반 위에 종이 뭉치를 꺼냈다. 여긴 전기가 안 들어올 때도 있어서 몇 개 가져다 놨었거든. 부적을 건네자 망량은 그 부적을 잡고 다람쥐 가죽 위에 말아 연기를 불어넣어 불을 붙였다. 그러자 잠시 반짝하는가 싶더니 부적이 사라졌다. 그리고 망량이 다시 다람쥐 가죽을 열었을 때 은호가 쓴 글씨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다 됐어. 곧 효과가 나타날 거야.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지하실의 문을 응시했다. 문 테두리에 고여있던 핏물이 머물지나 싶더니 이내 조금씩 사라졌고 묵직하던 공기도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됐다. 다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망량이 쾌활하게 앞장서자 따라서 문을 열고 나갔다. 아직 끔찍한 형상은 벽에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지방령의 기운은 사라지고 없었다. 원래 내 집에 붙어있던 영인이 그곳에 돌아갔을 거야. 계약을 무효하는 거지 그 영을 없애는 게 아니었으니까. 알아. 우리는 모두 노곤한 몸을 이끌고 은수의 가게를 나섰다. 물건도 못 챙기게 될 줄은 몰랐어. 어쩔 수 없잖아. 다 핏물에 젖어 저주가 씌었는 것. 다 태우는 게 좋아. 지갑이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시내에 위치한 낮은 단층 주택. 몇 년간 봐온 이곳을 떠나는 기분이 쓸쓸했다. 은수는 오죽할까. 하지만 은수의 표정은 덤덤했다. 눈가에 자국이 없었다면 아까 울었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은수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다. 그날도 꼭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럼 저 땅은 영영 못 쓰는 거야? 은수가 망량에게 물었다. 집을 허물고 태운 다음에 몇 년간 농사를 지은 뒤라면 괜찮을 거야. 농사를 지어야 해. 응. 팥을 심어 정화하면서 생명을 넣어야 해. 식물이 생명이 제일 강해. 그래. 몇 년 기다릴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천씨의 질문에 막막함이 느껴졌다. 다들 아무런 예고 없이 길거리에 나 앉은 신세가 되었으니 글쎄, 내 생각엔 병원에 한동안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몸 상태도 그렇고. 은수와 은호도 별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찾아보자. 나중에 일이지만 은수는 집을 허물고 태웠다. 그리고는 팥을 심었다. 하지만 수확할 수는 없었다. 심은 건 팥이었지만 열매는 기괴하고 끔찍한 악령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마다 매번 다 땅을 갈아엎고 태웠다. 고된 일을 하면서도 은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다만 악령의 얼굴을 한 팥을 볼 때마다 들릴락말락 작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렇게 3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심고 태우고를 반복하던 중 어느 날인가 붉고 윤기가 흐르는 제대로 된 팥이 열렸다. 그래, 이거야. 바로 여기야. 의뢰가 들어오자 맞아 바로 이거다 싶었다.
갑자기 외친 내 목소리에 후 은수, 은호, 천시와 망량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천인동에서 해가 재련건이 들어왔어. 천인동에서? 그래, 기억나지? 천인동은 서울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수도권이긴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고즈넉한 시골의 느낌을 풍기는 소박한 곳이었는데 예전에 은수와 함께 간 곳이었다. 그 외에 약초 캔다고 거기 산에 갔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 자자, 다들 짐 싸. 여긴 다 같이 가야 해. 살 집은 함께 구경해야지. 뭐, 폐가에서 살려고요? 누나 미쳤어요? 일단 짐부터 싸. 우리는 지난 지방령 사건 이후로 벌써 한 달가량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었다. 다들 몸이 회복되어 사실 일주일 전쯤부터는 퇴원을 해도 괜찮았지만 아직도 새 집을 찾지 못해 갈 곳이 없어 조금 더 버텨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다. 그리고 3인실은 의외로 아늑했다. 은수나 나나 주변 정리를 새롭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런 서류, 저런 서류, 공과금, 전화 등 이전할 것도 많았고 정리할 것도 많았다. 이런 거 대신 해주는 귀신은 없나? 없을걸. 요즘 은수와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대화였다. 휴대폰도 죄다 새로 개통해야 했고 사무실 전화도 착신 전환으로 돌려야 했다. 은행 통장 재발급은 물론 지갑에 미쳐넣지 않았던 카드들도 정리해야 했다. 한 달간 우리는 열심히 아팠고 열심히 일했다. 게다가 망량이 여기저기 다니며 내기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바람에 그것들을 수습하는 것도 머리가 아팠다. 정말 폐가에서 살 작정인 거냐? 너 끝이 못 믿고 왜 이래? 나 여기 어딘지 알아. 그러니 모두들 짐 싸. 나의 닥달에 은수와 은호는 얼마 되지 않는 짐을 꾸렸고 호우는 문가에 서 기다렸다. 천시는 뒤뚱거리며 그 뒤로 가 서 있었고 망량은 반은 벌거벗은 채로 따라 나섰다. 잠깐. 망량. 너 이리 와. 너 그러고 갈 거야? 왜? 내가 옷 사줬잖아. 그리고 모자도 써. 너는 도급이라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차림을 좀 신경 써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하지만 더운 거. 얼른 옷 꺼내. 망량과 내가 눈을 부라리며 기싸움을 시작하자 은수가 말리기 시작했다. 넌 왜 성질을 부리고 그래? 그리고 망량. 안나 말이 틀린 건 없으니까 어서 옷 입어. 은수의 말에 망량은 입을 한번 삐죽이고는 허리춤에 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옷을 꺼내 입었다. 자, 됐지? 그래. 그리고 은수야. 너 물류에 연락해서 내가 말하는 부적 좀 챙겨줘. 많이 필요할 거야. 알았어. 나 부적 그릴 줄 아는데. 정말. 근데 안 그려줄 거야. 망량의 도발에 나는 순간 머리 꼭대기까지 뜨거운 것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안 그래도 요즘 저 자식 사고 친 거 뒷수습하느라 골이 지끈거리는데. 그리고 내 이름은 망량이 아냐. 무식하긴. 넌 호호한테 백호라고 안 부르면서 나는 왜 망량이라고 부르냐? 뭐, 그럼 내 이름이 뭔데? 안 가르쳐 줄 건데. 결국 나는 화가 폭발해 망량의 엉덩이라도 때려줄 심산으로 망량을 잡으려는데 은수가 황급히 말렸다. 둘 다 왜 이래? 애처럼. 망량, 너도 그러는 거 아냐? 누나, 짐 다 챙겼어요. 안나야, 진정하고 가자. 부적도 챙기도록 내가 연락해 놓을게. 응, 가자. 은수는 씩씩대는 내 어깨를 만지며 망량에게 어서 가라고 눈짓을 했다. 망량은 모시기는 청 모자를 눌러쓰고 천시를 번쩍 들고는 호호와 함께 나갔다. 천인동은 10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뒤에 산을 품고 있었다. 높진 않았지만 능선이 제법 수려하였고 산 봉우리 있는 깎아지른 돌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돌이 불안해 보이거나 기괴해 보이진 않았다. 한쪽이 절벽에 가깝게 가파른데도 되려 포근한 인상을 주었다. 마을의 이름은 그 돌과 능선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그 돌은 마치 호랑이의 머리 같았고 능선은 마치 호랑이의 등줄기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마을을 감싸고 돌았는데 물줄기가 가파르지 않고 부드러웠고 물은 맑고 풍부하였다. 딱 보기에도 자리를 잘 잡은 마을이었다. 입구에 마을 이장이 나와 있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 찾기 어렵진 않으셨는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실제로는 찾느라 고생을 했다. 나름 수도권인 지역이었지만 이상하게 이 동네는 내비게이션에도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온 것도 이장과 전화통화만 4-5번을 한 끝에 간신히 찾은 것이다.
천인동은 연기가 솟는 지역의 한가운데 이루어진 마을이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굳은 일들도 많이 생겼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게 이 마을의 고인 연기 탓인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은수와 함께 왔을 때에는 이 마을의 뒷산에 자라는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흘에 걸쳐 쳤던 약초는 한 뿌리도 캐지 못한 채 연기에 짓눌려 둘다 녹초가 되어 돌아온 기억이 난다. 이번 재련권은 폐가에 붙은 귀신들을 쫓는 것이었다. 이장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내가 기억하는 바로 그 집이었다. 이곳 때문에 동네 땅값이 형편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으니 이사를 나가려 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재령을 하려 하니 부디 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앞에 있는 그 집은 예전의 기억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예전에 은수와 내가 왔을 때 우리는 이 집에서 이틀 밤을 머물렀다. 당시에도 이 집은 빈집이었고 마을 내에 마땅히 머물 숙소도 없었기 때문이다. 산속 냇가에서 씻고 싸온 음식을 대충 해먹으며 약초를 쳤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하지만 내가 이 집을 기억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 마을은 연기가 센 곳이고 당시에 나는 정말 영능력이 형편없는 재령사였기 때문에 연기가 솟구치는 여기 산에만 올라가면 낮에도 길을 잃곤 했다. 내가 그 지경이었으니 은수는 말할 것도 없었다. 둘은 체력보다 영력이 딸려 매번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뿐했던 것이었다. 이곳은 연기가 흘러 모이는 장소였다. 바로 저기다. 호우가 바라본 곳에 그 집에 다락이 있었다. 내 생각도 같았다. 저기서 주변에 연기를 잡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통 이런 마을은 무녀가 있어서 마을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잠령이 고이는 일은 없는데 이장님, 이 마을에는 부당이 없나요? 아, 원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마을은 조화가 깨진 상황이다. 그 조화만 잘 맞춰주면 별 탈이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조화가 맞춰진 상태라면 이곳은 연기의 셈이 될 수도 있는 장소이다. 이번 일의 사례금은 꽤 많았다. 그 액수를 보니 마을 사람들이 이 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어때? 여기 그때 그 집 아냐? 응. 그 사이에 정말 폐가가 되어버렸네. 폐가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사방인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도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서늘한 기운이 쏟아져 나와 저 현관문 너머에 얼마나 잠령들이 많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다. 마음에 들어? 뭐? 난 싫어. 하지만 여기가 우리에겐 최선의 선택이 될 거야. 손사래를 치는 은수를 뒤로하고 이장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이장님, 재령하기 전에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꼭 못하겠다고 손을 떼려는 게 아닐까 긴장하던 이장이 내 말을 듣자 금방 반색을 하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그러면 저희도 좋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 집을 재령하는 조건으로 그 집을 나에게 넘기기로 우리는 계약 조건을 바꾸기로 했다. 목돈을 쓰지 않아도 되니 이장은 갑자기 싱글벙글해졌다.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집은 원래도 안 나가서 계속 빈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부대 껴서 살 수가 없을 테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약서를 다시 썼고 나는 하루 안에 재령을 끝내고 마을에 평화를 주기로 약속했다. 나와 은호, 망량은 바닥에 앉아서 부적을 나누고 있었다. 호우는 옆으로 누워 아픔을 했고 은수와 천씨는 멀찍이 앉아 짐을 지키고 있었다. 일단 넌 이걸 손에 감고 망량 너는 이걸 챙겨. 싫어. 너 오늘 왜 자꾸 그러는데? 답답하단 말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망량은 모자와 웃옷을 벗어 던졌다. 너 정말 내가 내 말을 왜 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꾸 이러면 나 가만 안 있어. 망량은 허리춤에 찬 주머니를 뒤져 나무 방망이를 꺼냈다. 그 모습을 본 호우가 벌떡 일어나 내 뒤로 다가와 섰다. 장난은 이제 그만해라. 망량은 다시 방망이를 넣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옷은 안 입을 거야. 마음대로 해. 지금은 사람도 없으니. 호우가 폐가 주위를 살핀 결과 딱히 큰 영의 기운이 없었다. 모두 점령들이었지만 그 수가 많았다. 영능력보다는 체력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은 2층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내가 예전에 이 집에 왔을 때 지하실과 다락도 있었어.
그러니 일단 나는 결계 부적을 꺼내 은호와 망량에게 건넸다. 들어가서 나와 호우가 시선을 끌 동안 둘이 동쪽과 서쪽으로 난창에 이 부적을 붙여. 남쪽은 내가 맡을게. 그리고 북쪽으로 결계를 열어놓을 테니 그쪽으로 영들을 몰아서 모두 나가게 해야 해. 호우는 지하부터 다락까지 온 집안을 돌아서 영들을 몰아줘. 은호야, 너는 영방을 가지고 가. 나는 영총을 가지고 갈게. 망량, 너는 부적을 붙이고 북쪽으로 가서 나오는 잠령들을 다 때려잡아.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흩어졌다. 은호와 망량이 가는 것을 본 호우가 나에게 말했다. 안다. 응. 서열 정리를 해라. 붉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호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 뜻을 읽었다. 그래. 호우와 난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다. 열자마자 소름 끼치는 음기가 쏟아져 나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손에 든 부적을 발화시키고 영총을 손에 쥐었다. 호우는 으르렁거리며 나를 따라 들어섰다. 나는 고요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쥐 죽은 듯 했다. 내가 나의 숨소리를 느낄 정도였다. 밖에 부적을 붙인 은호와 망량이 안에도 붙이기 위해 따라 들어온 순간 피범벅이 된 쥐 한 마리가 천장에서 떨어져 은호의 머리 가죽을 잡아 당겼다. 눈을 들어보니 세상에 저그 악령들이 마치 피부에 돋은 수포처럼 다닥다닥 붙어 빗물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갑자기 스산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보니 사방의 벽들도 꿈틀대고 있었다. 사람을 먹을 힘이 없는 악령들이 지하실에서부터 쥐들을 깨어내 먹이로 쓴 것이다. 우오. 일도 일이지만 그 모습의 비위가 확 틀렸다. 몇 년에 걸쳐 잠령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액처럼 삭혀진 모습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바로 부적을 꺼내 불을 붙여 바닥에 놓았다. 그러자 멀쩡하게 보였던 바닥도 꿈틀거렸다. 젠장. 징그러워서 못해 먹겠네. 호우는 옆에서 발을 터는 신용을 했다. 어지간히 싫긴 싫은 모양이었다. 호우, 잠령들을 모아줘. 미간을 잔뜩 찌푸린 호우가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그 사이 남쪽으로 난창에 부적을 붙였다. 부적을 붙인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지하실 계단을 타고 악령 덩어리들이 뭉쳐서 1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백호의 기세에 놀라 화들짝 올라오는데 서로 뭉개져 수포들이 터지면서 기이하는 징그러운 소리가 들렸다. 은호는 호우를 뒤따라가며 영방을 휘두르고 있었다. 근데 망량은 어디 있지? 저 자식이. 망량은 한쪽 모퉁이에서 쫓는 듯 마는 듯 축구하듯이 악령들을 발로 톡톡 차고 있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나는 은호에게서 영방을 빼앗고 대신 영총을 줬다. 잠령들이 북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쏴. 그리고 영방에 발화부적을 붙여 바닥에 재빠르게 원을 그렸다. 그러자 불꽃이 일며 결계가 생겼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채 안에 갇힌 잠령들이 박에 받쳐 비명을 지르며 꿈틀거렸다. 나는 망량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들어 결계로 밀어넣었다. 너 똑바로 들어. 나는 잠령 위에 집어던질 기세로 망량의 멱살을 쥐고 목에 영방을 겨눴다. 망량의 뒤에서 잠령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었다. 내가 아무리 도깨비여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첫째, 내 말을 따른다. 망량은 아직 얼굴에 장난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멱살을 잡은 손을 흔들어 망량의 발끝에 잠령이 닿도록 만들고 영방의 길을 모아 키운 다음 망량의 한쪽 볼을 그었다. 그러자 망량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나는 연기를 담아 영방을 망량의 미간으로 옮겨 눌렀다. 둘째, 내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한다. 망량이 내 손을 물며 빠져나오려고 바둥거렸다. 나는 물린 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픈 것도 참으며 연기를 돕고 더욱 힘을 주었다. 셋째, 내 허락 없이 단독 행동하지 않는다. 알아듣겠어? 망량은 계속 버둥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망량을 잠령들 위로 흔들며 미간에 겨눈 영방의 연기를 실어 더욱 세게 눌렀다. 그러자 망량이 단말마에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멀리서 잠령을 쫓던 호우가 흘끗 돌아보더니 못 본 채 하며 고개를 돌렸다. 알아듣겠냐고. 다그쳐 묻자 그제야 망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 똑바로 해. 알았어. 말 들을게. 나는 대답을 들은 후에야 소나귀의 힘을 풀었다. 망량은 몇 번 켈룩거리다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뭘 봐. 가서 재령이나 도와. 그 말에 망량은 쪼르륵 일어나 입을 삐죽거리며 호우와 은호에 합류했다. 다행히 그 징그러운 잠령들을 북쪽으로 몰아 재령시킬 수 있었다.
마무리로 문호가 영총을 쏘았다. 탄환에서 쏟아진 기생령들은 잠령들을 깨끗이 다 먹어치워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다 끝났어. 둘 다 들어와. 멀찍이 기다리던 은수와 천시가 들어왔다. 이곳은 연기가 잘 흐르는 곳이군요. 그렇지. 이제 우리 집이 될 곳이야. 말끔하네. 재령시킬 양들이 많았어. 은수의 질문에 은호와 나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신호를 주고받았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은수는 절대 여기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냥 오래된 양 몇 마리 정도. 그치, 망냥. 망냥이 멋쩍게 맞장구를 쳤다. 옆에서 보던 호가 싱긋 웃음을 지었다. 아, 그래도 꽤 넓어서 좋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지낼 수 있겠어. 거봐, 마음에 들지? 다음 날, 이장은 매우 기뻐했다. 영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 정화된 느낌은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살 거라고 하자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다.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거나 하라는 것이었다. 이제야 귀신 마을이라는 오명을 벗게 생겼는데 재령사가 이사를 온다니 말도 안 된다며 팔쩍 뛰었다.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반나절을 실랑이를 하다. 결국 재령사무소라는 표시를 내지 말고 일반 가정집처럼 살겠다는 조건으로 겨우 합의를 보았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맨날 들락거리는 집이 마을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몇 년 전 마을에 무당이 죽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만. 그럼 무당을 대신 할수오목을 마을 입구에 심어드리겠습니다. 선앙당 같은 나무 말씀이십니까? 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아들이 많이 날 거예요. 땅값이 오를 겁니다. 요즘은 아들보단 딸이 낫다고 하던데. 그럼 딸이 많이 나는 나무로 바꿔드릴게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그럽시다. 반색하며 악수손을 내미는 이장을 보며 호우가 물었다. 정말 그런 나무가 있나? 그럴 리가. 하지만 이 마을의 수호신은 되어줄 거야. 며칠 후 마을에 커다란 수호목이 배달되었다. 나는 나무를 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제를 올렸는데 옆에 있던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있었다. 형소 딸에게 흠뻑 빠졌달밖에 모르던 이장이 마을의 아들 씨를 말렸다며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이장을 거의 잡아먹을 듯 몰아대는 모습에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고 제를 마쳤다. 새 보금자리가 정해지자 나는 은수에게 부탁한 부적들 중에 따로 챙겨둔 몇몇 봉인 부적들을 꺼내 찢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봉인된 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누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화를 맞추는 거야. 영이 너무 깨끗하게 치워진 곳에는 금세 악령들이 들끓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이곳은 연기가 넘쳐 귀신들이 좋아하는데 괜히 골치 아픈 일들을 만들기 싫어. 미리 적당한 영들을 봉인해서 풀어주어 집안에 자리 잡게 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깨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은수에게 천시가 말했다. 서신도 있군요. 그럼 앞으로 문서 쓰는 일은 서신에게 맡기면 되겠습니다. 서신도 부릴 수 있어? 그럼요. 얼마나 유용한 녀석인데요. 종종 길들여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시의 말에 나는 호우를 보았다. 왜 나를 보나? 길들이는 건 내가 해라. 꼭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후와 내가 실랑이를 하거나 말거나 은수와 은호는 집 안으로 짐을 옮기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집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매일 작업실에 앉아 투박한 손으로 가죽을 꿰고 칼을 두들기며 하루를 꼬박 보낸다. 세상을 사는 요령도 없다. 투박하고 둔한 데다 나에게 명령만 내릴 뿐이다.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이유로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게 맘에 들지 않는다. 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 나는 생각 없는 인형인가? 왜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가? 오늘도 나는 이런 생각들을 가슴속 불타는 분노의 덩어리 아래로 꾹 눌러 담을 뿐이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마을은 조용했다. 호우님. 저 왔습니다. 혹시나 길을 못 찾을까 싶어 저녁 즈음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채취를 뿌려놓은 것이 효과가 있던 모양이었다. 전서령이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수고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누구입니까? 그 일은 네, 다 알아보았습니다. 헐떡이는 전서령이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호우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출발하셔야 합니다. 어째서? 지금 모피상이 세대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모피상이 팔을 고칠 능력이 있는 건 확실한가? 그럼요. 제가 샅샅이 다 조사했습니다. 더한 상처도 치료했습니다. 전설행의 말대로 세대 교체 중이라면 지금 가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깨름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무엇 때문이지? 어딘가 찜찜했다. 여기 그 모피상의 주소가 있습니다. 전설행이 내민 영지에는 귀령문으로 모피상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놈. 허. 나는 앞발을 들어 전설행을 할퀴어 바닥에 내려쳤다. 아니 호우님 왜 이러십니까? 전설행이 바닥에 얼굴이 뭉개진 채 버둥거리며 물었다. 이 영지가 어디서 났느냐? 전설행이 내게 건넨 영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상급품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내 질문에 전설행의 얼굴이 하얘졌다. 아니 그건 사실대로 말해라. 누구에게 이걸 얻었느냐? 내 목 깊숙이 울려나오는 소리에 전설행은 바들바들 떨었다. 그것이 누구냐? 네. 누구에게 정보를 팔았나? 아닙니다. 저는 푸컷.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설행이 입에서 토사물을 내뿜으며 소멸해버렸고 바닥에는 모피상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만 남아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니 왼팔에 감각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손으로 주물러 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한참을 주물러 보고 있는데 호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감각이 사라졌나? 호우는 내 팔을 한참 내려다보고는 다시 나갔다. 호우님이 요즘 이상하십니다. 그러게. 통 말도 없고. 그 팔은 이제 어쩔 수 없어. 망냥이 끼어들었다. 왜? 거기 죽은 영을 발랐던 거지? 그동안은 팔의 생기로 그나마 유지했지만 이젠 생기도 다 떨어져서 그러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을 넣어야 하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계속 팔을 주무르는데 나갔던 호우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다시 돌아와 내 앞에 떨어뜨렸다. 모피상의 주소다. 여기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진짜? 왜 얘기 안 했어? 나는 너무도 신나 벌떡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영지를 주었다. 응?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읽을 수가 없잖아. 옆에서 들여다보던 망냥이 참견을 했다. 내가 읽어줄게. 망냥은 영지를 빼앗아 들었다. 영지를 든 망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반응에 호우의 한쪽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망냥은 눈을 두리번거리며 호우의 눈치를 살폈다. 말하라. 이 모피상은 명성이 높아. 나도 이름을 여러 번 들었어. 그래. 그럼 잘 됐네. 그리고 말하라고 했다. 망냥은 손가락을 꼼지락대며 망설이다 말했다. 이 모피상은 호랑이 사냥 전문가야. 뭐? 호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망냥을 바라보다 다시 영지를 물고 이번엔 천씨 앞에 두었다. 연기를 맡아라. 그 말에 천씨는 뒤뚱거리며 앞으로 와 영지 앞에 섰다. 그리고 몇 분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연기는 제가 기억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의 연기를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영의 연기인지는 그건 걱정 마. 은수야. 내가 부르는 소리의 은수는 멀리서 은호와 부적을 정리하다 말고 대답했다. 왜 불러? 귀문옥 종. 내 말에 은수와 은호가 뭔가 투닥거리는 듯 싶더니 이내 은호가 볼멘 얼굴로 와서 귀문옥을 주었다. 귀문옥은 모든 귀신 종류의 대표 연기를 담은 책이다. 비령은 비령 특유의 연기가, 지방령은 지방령 특유의 연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기들을 열람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영은 단일 성질보다는 고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기본 연기 위에 고유의 연기를 더씹은 형태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귀물록 또한 특정한 영의 기운이 다 일일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충 어떤 영인지 연기를 구분하기에는 썩 나쁘지 않았다. 자, 이걸로 찾아봐. 네, 알겠습니다. 천씨는 자리를 잡고 연기로 귀문록을 한 장씩 넘겼다. 그 사이 망냥은 주머니에서 공깃돌을 꺼내 놀고 있었고 나도 뭔가 먹으러 주방에 갔다. 홍우는 천씨 앞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저기 있잖아. 공기놀이에 질렸는지 망냥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왜? 부탁이 있는데.
뭔데? 저기 나 지하실에서 지내면 안 돼. 감각 없는 왼팔을 냉장고에 걸치고 빵을 꺼내 먹었다. 차갑지만 제법 맛있었다.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거긴 은수가 창고로 쓰고 있잖아. 창고로도 쓰는데 한쪽의 자리가 남잖아. 거기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왜? 나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망량은 얼굴이 점점 퉁퉁 붓기 시작했다. 팔도 못 쓰는 병신 주제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빵을 먹느라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나지막이 중얼거린 망량의 말은 분명 욕 같았다. 아냐. 내가 영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거 만들어 줄 테니 지하실 좀 줘. 도깨비는 동굴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긴 그런 곳이 없단 말야. 싫은데. 망량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다. 이 나쁜 놈. 저번에 한 약속 때문에 나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발버둥 치는 망량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후아 성격하고는. 알았어, 줄게. 오늘부터 써. 뭐? 정말. 나의 대답에 금세 얼굴이 환하게 박힌 망량은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다람쥐 가죽 줄까? 아니, 그런 건 너나 써. 그럼 뭔데? 내 이름을 알려줘. 내 말에 망량은 얼굴이 잠시 발그레해졌다가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다. 내 이름은 망부야. 도깨비들은 성이 망씨야. 지나가던 은호가 툭 끼어들었다. 아니야. 그럼 이름이 망자, 돌림이야? 아니야. 기어이 화를 돋우던 은호에게 망량, 아니 망부가 달려들었다. 둘은 한참을 바닥에서 뒹굴었지만 둘 다 힘이 제법이라 싸움이 끝나질 않았다. 어쩔 수 없지. 은수야. 여기 와봐. 망량이랑 은호랑 싸워. 내 말에 망부와 은호는 화들짝 일어나 서로 떨어졌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천시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어떤 영이냐? 이건 암령입니다. 천시의 말을 듣던 호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안나, 짐을 챙겨라. 오늘 당장 떠나야 한다. 호우와 은호,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은 짐을 챙겨 나섰다. 출발하기 전 호우가 챙기라고 한 부적과 모피상의 정보가 적인 영치. 그리고 간단한 캠핑용품들로 은호와 나의 배낭은 꽉 찼다. 더워 죽겠는데 땀띠 날 것 같아. 내 왼팔에는 다람쥐 가죽이 감겨 있었다. 이 가죽은 내가 떠나기 전 망부가 감아준 것이다. 다람쥐 가죽이 가진 생명의 기운으로 지금 왼팔을 제법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봐. 생명이니까 이렇게 팔이 움직이잖아. 다람쥐를 죽여서 가죽을 벗긴 게 아니라고. 오줄거리며 은호에게 턱을 내밀던 망부의 모습은 정말 웃겼다. 서둘러라. 달이 기울기 전에 모피상에 도착해야 한다.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계곡마을이었다. 아마 여름한철 장사에서 1년을 먹고 살 듯한 휴양지였다. 아직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곳곳에 빛 바랜 입간판들이 대충 벽에 기대어 있었다. 호우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는 살짝 기울고 있었다. 오늘은 근처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산으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는데? 얼마 안 걸리면 오늘 그냥 가지. 내 물음에 호우는 대답도 않고 주위를 둘러보며 킁킁거렸다. 여기 마땅히 잘 곳도 없잖아. 누나, 일단 뭐 좀 먹고 잤죠. 배가 고파서 눈에 별이 보여요. 은호의 말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식당 중 하나를 골라 들어갔다. 여기 도토리묵 하나랑 알탕 하나랑 그리고 해물전이랑 닭백숙 2인분 주세요. 그걸 우리 둘이 다 먹어. 아참, 누나 것도 시켜야지. 누나는 뭐 먹을래요? 은호는 밥 먹을 생각에 싱글벙글이었다. 이 녀석 밥값 하려면 정말 제대로 부려 먹어야겠어. 이래서는 월급을 식비로 죄다 까야 할 것 같네. 게다가 이제 같이 사는 신세니 식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은수는 그동안 어떻게 애를 감당한 거야? 호우는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뭔가를 찾는 듯이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안나. 왜? 뭘 찾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호우가 한 얘기는 이랬다. 호우가 부리는 전설형이 모피상의 정보를 가져다 줬는데 암령의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모피상은 나름 유명하고 호우도 이미 알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었다. 모피상의 거처는 산속에 있는데
암령은 어두움을 이용하는 영이기 때문에 밤에 특히 달이 어두운 밤에는 너무 위험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이동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니 희미하게 암령의 기운이 자꾸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이래서는 숙소로 이동하기도 힘들 상황이었다. 이제 아까 우우가 왜 부적을 챙기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우우가 특별히 챙기라고 했던 것은 영어부적 100장이었다. 근데 암령이 뭘 노리는 거지? 걔네는 머리가 나쁘잖아. 분명히 조종하는 건 따로 있을 거야. 그렇겠지. 하지만 일단 여기에 있는 건 암령뿐이다. 나는 닭다리를 잡고 뜯고 있는 은호를 재촉해 부적으로 무장을 했다. 이러다 체하겠다며 투덜대면서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우물거리는 은호를 보고 있자니 은수 동생만 아니었으면 패버리고 싶다. 우리 셋은 나름 중무장을 하고 식당을 나섰다. 계곡의 등산로로 가는 길은 인적이 뜸했다. 우와 나는 온 신경을 사방에서 풍기는 암령의 움직임에 두었다. 아직 어둠이 깔리지 않아 기척은 은은했다. 하지만 이제 곧 밤이 온다. 나는 은호에게 영도를 건네주었다. 지금 주변에 암령들이 너무 많아서 영방을 썼다가는 데려다 불러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은호는 영능력이 강하진 않지만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영도를 제대로 휘두르기만 해도 꽤 전력이 되어 줄 것이다. 은호는 괜찮은 녀석이었다. 함께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체력은 넘치고 영력은 제 누나를 닮아서 아니 제 누나보다는 조금 나아서 쓸모없음과 간신히 쓸만한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힘도 셌고 성격도 호탕하면서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었다. 나는 지금의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호를 잘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은수는 나보다는 이 일을 오래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은호가 은수의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이다. 일단은 은호의 기절하는 습관부터 고쳐야겠다. 근데 너 말야. 네, 누나. 왜 싸움만 하면 꼭 기절하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요. 일부러가 아니라도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싸운 녀석들이 다 너보다 영역이 셌지? 네. 그건 마치 해를 정면으로 보는 것 같은 거야. 그게 무슨? 우리가 해를 눈을 크게 뜨고 바로 보면 눈이 부시고 시리고 머리까지 아찔해지잖아. 네. 근데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신경을 쓰면 그래도 볼만해지거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기절은 안 할 테니까. 길을 고추 세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중간 지점에 가게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허름한 식당, 식당 옆에 대충 지어둔 창고, 낡은 계집과 그 앞에 묶어둔 잡종개, 그리고 작은 기념품 가게. 우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이 지나다가 문득 드는 느낌이 있어 발길을 멈췄다. 주변의 암령들도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너도 느낀 거야? 그렇다. 우리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념품 가게로 들어섰다. 오늘도 주문이 3건이나 들어왔다. 역시 난 대단한 것 같다. 이제 곧 꿈에 그리던 페라리를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를 우습게 보던 그 잘난 아버지도 날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구식으로 사냐고.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관광지에서 사람들과 장사도 해야 돈도 굴러 들어오고 사람이 촌스러워지지 않는 건데. 오늘은 하루 종일 가죽에 기름을 먹이고 염색을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관광객들에게 팔 열쇠고리도 20개 정도 만들었다. 요즘 사람들은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돈을 막 더 준다. 예전엔 공장 물건이 최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핸드메이드라고 하면 최고란다. 오늘 하루 종일 기름 먹인 가죽은 내일 핸드백을 만들 것이다. 아가씨들이 많이 주문하는 가방은 사철백이라는 것인데 꼭 등에 매는 책가방을 작게 줄인 것 같았다. 난 동그란 가방을 맨 여자가 예쁘던데 뭐 내 취향이 중요한 것 아니지만 이번 여름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일일 공방을 차려볼까 한다. 이제 홈페이지에 손님도 제법 오니 공지로 신청을 받으면 다들 여행 삼아 찾아올 거고 그럼 난 또 돈을 벌겠지. 페라리도 사고 여자도 꼬시고 서울로 올라가서 부티나게 살 생각만 하면 온몸이 짜릿짜릿하다. 벌써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벌었으니 이제 곧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 얼굴은 꼴도 보기 싫지만 일단은 같이 사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저 앞에 웬 여자가 있네. 얼씨구
그 옆엔 백호. 백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널찍한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 호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백호를 실물로 본 게 도대체 얼마만이야. 그 남자는 거리낌 없이 호우를 잡고 마구 털을 비볐다. 이 백호가 보이세요? 내 질문에 그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기, 열쇠고리 사러 오셨나요? 인간, 내가 보이지? 아니, 안 보이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호우는 그 남자의 다리를 한 바퀴 돌며 냄새를 맡았다. 모피상이다. 아냐, 아니야. 난 모피상 아냐. 난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뭐야, 당신. 뭘 알고 있는 거야? 아냐, 몰라. 하악 여자 냄새. 남자는 갑자기 얼굴이 상기되며 몸을 비비꼬았다. 순간 여자답게 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정말 모피상이 뭔지 모르세요? 아이 참 여기까지 왔는데. 내 박힌 목소리에 호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은호는 내 뒤에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나는 무릎을 구부리고 양팔을 한껏 당기며 가슴을 모아보았다. 오늘 다행히 민소매를 입고 왔다.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몸을 구부리고 팔을 모았으니 약간은 가슴골이 보일 것이다. 아니, 알긴 아는데. 아니, 모르는 아니 아는데. 남자는 더욱 당황해 팔을 휘저었다. 어휴, 어쩌지 그럼 도로 가야 하나? 모피상 집에서 하루 자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알아. 난 아니지만. 그럼 항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짱을 꼈다. 그러자 남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말을 더 더듬었다. 갑시다. 가요. 황급히 가게 문을 잠그고 나를 안내하는 남자를 호우와 은호가 따라왔다. 꼴불견이다. 그러게요. 이 남자는 모피상일 것이다. 아니, 모피상이 아니라도 분명 모피상의 혈족일 것이다. 그 증거로 아까부터 사방에서 느껴지던 암령의 기가 깨끗이 사라졌다. 운이 좋았다. 이 남자를 만난 덕분에 모피상도 손쉽게 찾을 것 같았다. 가게에서 나와 산으로 계속 들어갔다. 남자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하하, 제가 좀 가죽을 잘 만집니다. 그래, 가방을 만들어 드릴까요? 안나시의 빨간 입술과 아주 잘 어울릴 붉은 가죽이 있습니다. 어머, 너무 좋죠. 계속 웃으며 맞장구를 치니 온 얼굴에 경련이 일지경이었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눈치도 없고 여자도 밝히는 피곤한 스타일이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은근슬쩍 팔 안쪽을 만지거나 허리춤을 만지려고 하는 통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골이 지끈거렸다. 차라리 악령을 때려 눕히고 말지. 그렇게 2시간가량을 걸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척도 못 느끼는 사이에 어떤 집 앞에 도착했다. 그 집은 제법 큰 한옥이었다. 딱 보기에도 오래전 지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데 이 산골에 이만한 집을 짓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버지, 저 왔어요. 남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인사를 했다. 그러자 안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 사업 빠진 놈. 어딜 또 쏘다니다 기어들어오냐. 갑자기 한 구석의 문이 열리더니 수염이 덥수룩하고 풍채가 보통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이는 건장한 모습의 노인이 뛰어나왔다. 이 빌어먹을 자식. 언제까지 허파에 바람들어 지낼 거냐. 노인은 순식간에 남자를 매다 꽂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내가 옆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바닥에 나뒹군 남자는 지지 않고 일어나 같이 덤볐다. 지금 제 여자친구 앞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여자친구? 언제부터? 누구 맘대로? 남자는 갑자기 온 몸의 길을 돋구는가 싶더니 주변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남자를 감쌌고 순식간에 상체가 곰으로 변했다. 수령술이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이 덜 떨어진 놈. 낳아주고 길러준 애비한테 대들어. 게다가 나이가 벌써 30인데 아직도 윗몸밖에 못 바꿔. 그 모습의 노인도 같이 화가 나 길을 돋궜다. 더욱 거센 회오리가 불어 눈이 따끔거릴 지경이었다. 노인은 온몸이 다 곰으로 변했다. 순식간에 한옥집 마당은 싸움터로 변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뒤로 물러섰다.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 보는 수령술의 입이 딱 벌어졌다. 호우와 은호도 나와 같이 마당 한켠으로 물러났다.
두 부자 간의 싸움은 치열했다. 아니, 치열해 보였다. 서로 몸이 닿기도 전에 강한 기운들이 부딪혀 터지는 소리를 내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치면 아들은 피해서 아버지의 등을 쳤고, 그러면 또 아버지는 길을 돕고 아들을 튕겨내며 흙보라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구경거리인 싸움이었다. 하지만 신기한 건 그러면서도 둘은 서로의 급소는 치지 않았다. 하지만 딱 보기에도 아들의 힘이 현저히 부족했다. 아버지는 싸우면서도 싸움을 통해 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내 놈을 잘못 키웠구나. 곰으로 변한 노인은 아직 사람의 형태인 아들의 다리를 잡고 번쩍 들었다. 그러자 키가 작은 아들은 거꾸로 매달려 버둥거리다 갑자기 변신을 풀고 사람으로 돌아왔다. 나야. 아파요. 그만해요. 이 노인 내가 미쳤나. 하나뿐인 아들이라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노인은 아들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서야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 씩씩거리기만 할 뿐 더 말이 없었다. 얼른 들어가 밥이나 처먹어.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먹었으니까요. 저 팔병신 계집애랑 백호랑 떨거지는 뭐냐? 제 여자친구라니까요. 아들의 말에 노인은 성큼성큼 다가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 덜 떨어진 놈. 이 계집애가 내 여자친구라고? 딱 봐라. 일말 재령사라고 쓰여있다. 이놈아. 노인은 커다란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거세게 쥐어 박았다. 시 여자친구인데. 어이고, 백호가 제 발로 기어들어왔네. 그리고 이놈은 쭉정이고. 노인은 은호를 보는 둥 마는 둥 지나쳐 호우의 목덜미를 들어 올리려 하자. 호우는 화들짝 놀라 뒤로 펄쩍 뛰고는 털을 낱낱이 세우며 쩌렁쩌렁한 소리로 위협적인 포효를 내뱉었다. 얼씨구. 기아네. 제법 쓸만하겠는데. 거기, 아가씨. 이놈 팔려고 온 거요? 그럼 값 잘 쳐주고. 노인은 입맛을 다시며 시익 웃었다. 어르신, 어르신이 모피상이십니까? 나의 진지한 질문에 노인은 웃음을 거두고 손으로 입을 싹 닦았다. 무슨 부탁을 하려고 찾아온 거요? 예, 없어. 난 이제 손 뗐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모피상을 안 한다는 말이요. 네. 예상치 못한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나를 쳐다보는 노인의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노인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피하면 안 된다고 내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인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호우도, 은호도, 노인의 아들도 누구도 우리를 말리지 않았다. 노인의 눈빛은 갈수록 더 생기를 띠며 빛내고 있었다. 허벅지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해 힘줄기를 타고 목까지 올라왔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노인이 나를 보며 시익 웃었다. 젠장, 뭐 아니면 도야. 나는 노인과 마주친 눈을 떼지 않은 채 왼팔을 들어 올려 다람쥐 가죽을 벗겼다. 그러자 감각이 사라진 팔은 툭 하고 떨구어졌다. 나는 오른팔로 왼팔을 들어 올려 노인의 눈앞에 갖다 댔다. 이젠 감각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죽은 팔이에요. 어르신이라면 고칠 수 있다기에 온 것뿐입니다. 내 왼팔을 가운데 두고 또 노인과 나는 눈싸움을 시작했다. 영안으로 본 내 왼팔은 이미 끔찍한 상황을 넘어서 고름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냥 말라썩은 나무 밑동처럼 건조하고 푸석한 골문뼈대만 남아있는 앙상한 가지였다. 고치실 수 없다면 저도 더 볼 일 없습니다. 그럼 그만 가겠습니다. 나는 눈을 거두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러자 노인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제법 쓸만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는구만. 쓸모가 있겠어. 아직도 털이 곤두선체인 호우를 보며 한 말이었다.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오. 지금 나가봐야 좋을 것 없지 않겠소. 노인은 아들의 등짝을 한 대 때리며 부엌으로 밀어넣었다. 아들은 투덜거리며 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다람쥐 가죽을 다시 팔에 감고 노인을 따라 평상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동그란 나무상을 가운데 두고 모여 앉았다. 호우는 마당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눈빛이 한결 더 붉어진 것을 보니 아직도 경계를 풀지 않는 모양이었다. 막걸리와 함께 내온 큼직하게 썬 김치와 석박지가 제법 군침 돌게 보였다. 하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았다. 노인은 아들의 잔을 가득 채웠다. 아들은 볼멘 얼굴이었지만 시원하게 잔을 비웠다. 마셔라.
노인은 아들의 잔을 다시 채웠다. 한 잔, 두 잔, 세 잔. 끄 이쯤 되면 공평하겠지. 노인은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광해가 나무 몽둥이를 2개 꺼내어 하나는 내 앞에 던졌다. 팔을 고쳐주겠소. 나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단, 조건이 있어. 노인은 다른 나무 몽둥이를 은호 앞에 던졌다. 이때 온 걸 보면 승계 중이라는 건 알고 왔을 테고 아가씨랑 저 쭉정이가 나와 내 아들을 이기면 팔을 고쳐주겠소. 아무리 노인이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지만 나는 엄두가 나질 않았다. 수령술을 쓰는 모피상을 이길 자신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자신 없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고 내일 새벽 기척 없이 떠나시오. 새벽이 되면 암령들도 움직이진 못할 테니 내 마음을 읽은 듯한 말이었다.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속이 울컥했다. 저 노인은 모피상이고 아까 아들과의 싸움으로 영능력이 대단하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래서 뭐?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에 노인은 뭐냐고 되묻듯 한쪽 눈썹을 찡그리며 올렸다. 나는 그 앞에서 다시 왼팔에 다람쥐 가죽을 풀었다. 어르신도 한쪽 팔로만 싸우십시오. 하하하하. 갑자기 노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몸속 깊이 나와온 산을 쩌렁쩌렁 울렸다. 저 멀리서 산새들이 후다닥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참 맘에 드는 구만. 내 아들보다도 배짱이 있어. 그래, 네 그러지. 옆에서 아무 말 없던 은호는 상황이 진행될수록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이 결연해 보였지만 강한 상대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은호나 나나 뱀 앞에 쥐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너도 준비해라. 노인은 아들에게 소리쳤다. 그래, 아가씨는 지면 어떻게 할 텐가? 어르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내 며느리 하지. 저놈 자식이 30이 되도록 여자 한번 못 만나봤으니 말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은 온 몸에 기를 돋구었다. 안 그래도 노인의 비아냥에 도끼가 올라있던 나는 며느리 소리에 속이 뒤집혔다. 아들은 또 그 말에 신이 나서 연기를 키웠다. 저 찌질한 놈과 결혼해서 살라고?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 나는 나무 몽둥이를 손에 들고 연기를 모았다. 그러자 몽둥이에 연기가 실려 부풀어 올랐다. 나는 깜짝 놀랐다. 좋은 나무지. 여기 산의 수호목일세. 노인은 기척도 없이 다가와 팔로 내 왼쪽 어깨를 내리쳤다. 퍽. 아. 안나.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며 단말마의 비명이 터졌다. 순간 어깨가 부서진 줄 알고 만져보았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노인은 내 영을 치고 있는 것이다. 호우가 달려들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고양이 가죽 벗길 기운은 있지. 호우, 물러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괜찮아. 내가 할 거야. 갑자기 등에 둔탁한 느낌이 느껴졌다. 은호가 아들과 싸우다 밀려 내 등에 등을 맞댄 것이다. 아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은호를 몰아대고 있었다. 노인은 현란하게 움직이는 아들을 보고 외쳤다. 이놈아, 적당히 해라. 새끼여도 호랑이는 호랑이다.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지 적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 나는 노인이 아들을 보는 틈을 타 온몸에서 연기를 끌어모아 몽둥이에 실어 노인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기세를 몰아 머리로 노인의 턱을 쳐 올렸다. 아이고, 아가씨가 과격하네. 퍽. 노인은 한 손으로 턱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내 등을 내리쳤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서 각혈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노인은 멈추지 않고 손바닥으로 내 옆구리를 올려쳤다. 몸 안이 온통 울렸다. 텅 빈 느낌. 몸 안에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래도 노인은 많이 봐주고 있었다. 나를 죽일 생각도 없어 보였고 치사한 공격도 하지 않고 수령술도 쓰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너무 버거운 상대였다. 훌썩. 풀린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는데 바로 옆에 뭔가 쓰러졌다. 은호였다. 야호. 이겼다. 모자란 놈. 쭉정이를 이긴 게 자랑이냐. 얼른 방에 끌고 들어가. 미여. 이래라 저래라 정말 짜증난다. 내가 이겼는데도 잘했다 한마디 할 줄 모른다. 빨리 독립해야 하는데.
내가 1,000만 원만 모으면 당장 서울로 갈 거다. 그리고 이런 시골 따위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지. 저 여자는 제법 곱상하게 생겼다. 키도 적당하고 몸도 날렵하다. 쌍꺼풀 없는 눈이지만 큼지막해서 서늘해 보이는 게 꽤 분위기 있어 보인다. 내 페라리에 태우면 제법 어울릴 것 같다. 근데 아버지는 며느리 삼고 싶다면서 왜 저렇게 싸우는 거지? 그리고 며느리면 내 부인인데 부인에게 손을 대려면 하늘 같은 지아비의 허락을 받아야지. 생각해보니 화가 나네. 하다 못해 이젠 내 부인에게까지 손을 대? 라고 생각한 아들이 갑자기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상반신이 곰으로 변한 아들이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내 부인 건드리지 마요. 엉뚱하게 달려드는 아들의 모습에 노인은 기가 찬 표정을 지었다. 지랄하고 있네. 저리 가, 임마. 노인은 순간 기를 돋고 아들을 패대기 쳤다. 그러자 아들은 마당 구석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굴대굴 나뒹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확실히 알았다. 노인은 나를 일부러 봐주며 상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어린 놈의 생각이 짧아서 꼭 초를 치지. 그리고 노인은 다시 팔을 들어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안 그래도 힘이 거의 빠져가던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얼굴이 바닥에 쓸려 입에서 흙맛이 났다. 젠장,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일어나. 노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일어날 힘이 없었다. 노인은 바닥에 뒹구는 내 허벅지를 내리쳤다. 내 몸속에 무언가 쨍하며 깨지고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저 빌어먹을 노인네. 툭하면 나를 패대기 친다. 내가 정말 성격이 좋으니까 참고 살지. 뭐 좀 능력이 세긴 하지만 내가 맘만 먹으면 못 이길 정도는 아니다. 그냥 봐주는 거다. 내가 좀 착하니까. 그런데 저 여자는 대체 뭐지? 상대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덤비는 거야? 아버지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은 건가? 근데 몸에서 나오는 저건 또 뭐야? 라고 아들이 생각했다. 드디어 아이에게서 호령이 나오고 있었다. 아직 대단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인이 죽지 않게 보호할 만한 능력은 충분히 갖춘 것 같았다. 이 아이가 문을 들어설 때 나처럼 이 아이도 몸 안에 혼을 하나 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이 호령은 몸 안에 혼이 부리던 녀석인 것 같다. 그러니 깨우는 법을 몰라 이 지경이 돼야 강제로 나오는 거겠지. 나는 오래전부터 모피상이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았다. 사람이나 혼들은 모피상에 대단한 힘을 겁낸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영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모피상이 어떻게 그 힘을 갖게 되는지 아는 이들은 없다. 눈을 떠보니 방 안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간신히 고개를 들어보니 노인과 호우가 곁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내 왼편에 앉아 내 팔을 끌 같은 걸로 긁어내고 있었다. 일어났나? 이게 무슨... 기억이 안 나시오. 그럴만도 하지만 무명수건으로 손을 닦던 노인이 말했다. 일단 생기를 빨아먹던 마물을 다 긁어냈소. 거참 지독한 놈에게 걸렸더군. 나도 처음 보는 놈이었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마물이었어요. 다 죽고 저만 살아남았죠. 이대로 하루 두어야 하오. 내일 마무리를 할 테니 느긋하게 쉬시오. 감사합니다. 어르신. 두 평 남짓한 방은 반듯하게 풀바른 한지로 벽을 메우고 있었다. 창 하나와 문 하나뿐인 정갈한 한식방이었다. 이 집은 안주인이 없어 집꼬락서니까 변변찮소. 담배를 꺼내 물던 노인이 말했다. 그래, 아가신 몇 명을 잡아먹었어. 네, 그게 무슨... 재령하는 사람은 팔자가 드세고 한 몸에 혼이 2개인 사람도 팔자가 드센데 아가신 둘 다 잔소. 노인은 말없이 담배를 두어 모금 태우고 말을 이었다. 나는 한 명을 잡아먹었어.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그렇게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모피상을 잘 알진 못한다. 모피장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고는 영능력이 세다는 것, 영물들을 이용해 가죽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무성한 소문들 뿐이었다. 노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피상이라는 업에 대한 것이었다. 노인은 업이라는 표현을 썼다. 달아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다. 모피상은 모두 수령수를 쓸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영물과 혼인을 해서 그 영물을 흡수한다는 것이었다.
모피상이 가죽을 만들 때 조화를 위해 사람 한둘을 갈아 넣는다는 소문은 이런 이야기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대충 껴맞춘 이야기라고 했다. 영물과 혼인을 하니 당연히 영물을 잘 다루게 된다는 것이었다. 모피상은 사실 뛰어난 영매로 봐도 틀림이 없다고 했다. 아가씨도 영매지. 딱 보고 알았어. 영매가 아니고서는 혼을 여러 개 가질 순 없지. 모피상은 신과 혼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한 산신을 악령과 인간들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자라고도 한다. 일종의 중개자인 셈인데 그 역할을 하면서 산신의 가호를 받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없다고 한다. 대신 돈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돈을 받고 팔지 않는 것이다. 모피상의 세대 교체는 산신이 정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때가 되면 산에서 인간 모습을 한 영물을 내려보내 짝을 맺어준다고 한다. 그리고 후손을 보고 난 후에는 영물을 죽여 그 혼을 먹어야만 한다고 한다. 어떤 영물이 내려올지는 모르오. 그건 산신의 뜻이니 내 경우는 곰이었어. 내 아들 녀석도 아직 영물과 짝을 맺기 전이니 어머니인 곰의 모습으로 수령수를 하지만 이제 곧 짝을 맺고 나면 어떤 영물의 모습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 문제는 아직 그 녀석이 수령수를 완전히 익히지 못했다는 거요. 완전히 익혀야 산이 짝을 내려보내 줄 텐데. 그래야 부대로 승계도 되고. 그럼 저에게 며느리 하라고 하셨던 외기는 뭐 그냥 한 소리요. 흘려 들으시오. 그렇게 모피상은 수도승 아닌 수도승으로 산다고 한다. 이것 또한 일종의 신내림과 같은 거라 일반 여자를 만나 사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차피 노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한다. 내 가장 큰 실수는 그 곰을 사랑하게 된 거지. 그리고 텅 빈 눈빛으로 아들이 태어나고 100일째 되는 밤. 아내인 곰을 죽여 혼을 먹던 이야기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아직도 기억나오. 내가 방에 들어서니 아내는 목침을 내려다 놓고 그 위에 옷깃을 열어놓은 채로 누워 있었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목이 얼마나 투명하게 보였는지 나는 문 밖에 세워둔 도끼를 쳐다보았어. 아내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아내의 꿈을 자주 꾸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꿈에선 참 행복하오. 그래서 나는 이 나이에도 잠이 많소.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모피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저 나에게 수령수를 익혀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고만 했었다. 내 부인을 혹시 괴롭힐까 걱정되어 문 앞에 몰래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다. 난 서울로 가서 실컷 놀면서 한평생 살 거다. 예쁜 섹시를 페라리에 태우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 거다. 아버지의 생각 따위 알게 뭐람. 근데 자꾸 눈앞이 뿌옇다. 라고 아들이 생각했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마른 얼굴을 쓸어내렸다. 나는 아직 모피상이요. 아들놈 물려주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는 건 나쁘지 않지. 승계가 이루어지면 내 힘은 사라지거든. 팔은 잘 낫게 해주겠어. 다행히 아가씨에겐 백호도 있으니. 노인은 일어나 나가다 말고 문고리를 잡고 말했다. 참, 아가씨도 영을 보는 게 아니라 느끼지. 네, 어르신.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말해주는데 영매들이 그렇소. 그러니 밤을 무기로 삼는 영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느끼니까. 그리고 영매의 큰 장점은 흡수한 혼의 능력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요.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었다. 어제 험하게 굴어서 미안하오. 하지만 덕분에 아가씨가 흡수한 혼이 부리던 호령이 잠에서 깼으니 너무 억울할 건 없어. 노인은 벌컥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자 문 밖에서 이야기를 엿듣던 아들이 화들짝 놀랐다. 야 이놈아. 적당히 눈치껏 듣고 가야지. 이런 미련 곰탱이가. 그 말에 아들이 벌떡 일어나 눈가를 훔치며 소리를 질렀다. 소리는 왜 질러요? 지르게. 아들도 같이 냅다 소리를 지르고는 뛰어가 버렸다. 그런데 어르신. 뭐 필요한 게 있어? 아니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 말에 노인은 문을 다시 닫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사람이 서로 돕는데 이유가 있어. 아가씨는 내 아내와 기운이 많이 닮았어. 그뿐이요.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갑자기 노인은 숨을 내쉬더니 허탈하게 껄껄 웃어댔다.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다 운명이라면 믿겠소. 그게 무슨 영물과 하나가 된다는 건 사실 반은 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의 앞날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 아가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소? 노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뜻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작은 소망을 말했다. 그냥 30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인상을 찌푸려 참아냈다. 학교도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공부도 마저 하고 싶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결혼도 하고 싶어요. 내 말에 노인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 입을 열었다. 다 잘 될 거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 모쪼록 이 일을 하는 동안은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다 누리시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다. 빼놓지 말고. 그리고 아까 말한 보답 내가 바라는 것은 있어. 하지만 그걸 들어주기엔 아직 아가씨의 때가 오지 않았지. 그리고 훗날 때가 되면 내가 찾아갈 테니 그때 잊지 말고 들어주시오.